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담당했던 신용환 교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명태균을 통해서 전달된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하루 전에까지 윤 캠프에 직접 들어가서 이것이 활용되었다는 내용 뉴스타파 여러분 보도 보셨을 텐데요. 신 교수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인터뷰 전에 폭로라는 단어가 좀 과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정치권이 덜썩덜썩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환 교수 모셨는데요.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신용환 교수님이 이제 원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민주당으로 간 바람에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여론조사 내용이 공유가 됐다는 걸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갔기 때문에 저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던데 네. 뭐 첫 번째 그런 반응을 보고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오염시켜서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거겠죠.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거일 텐데, 제가 만약에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진작에 총선 이런 때 파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써서 꼭 이런 건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잘 보이려 했겠죠. 그분들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분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저는 일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긴급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을 담당했던 신용환 교수가 이 여론조사가 실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라서 폭로를 했다면 그러면 너희가 진짜 진실을 전부 까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PD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이죠. 현재 소속이 어디가 되어 있다 아니다 따질 수 있습니까? 강혜경 공익제보자는 본인에게 횡령 사기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가서 모든 죄를 덮어쓰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국힘이었는데 지금 명태균과 김영선의 배신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공개한 내용이 다 거짓입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혀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용환 교수님이 용기를 내서 공익제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수업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스픽서 저희들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벌써 1,700분이 들어와서 방송 보고 계십니다. 피노키오님, 향기님, 그리고 IBH님,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셨고요. 샤이닝님, 향기님도 고맙습니다. 이성현님, 전원성 TV님, 전원성 TV님도 아이고 신 교수님 응원합니다. 신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정열님 주셨고요. 양심 있는 지식인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완벽 귀조님도 의견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고 이 방송 보시면 아마 짧고 강한 인터뷰가 여러분들에게 쏙쏙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께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 자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81차례입니다. 81회에 걸쳐서 공짜 여론조사를 하고 3억 7,500만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없고 결국 공천권을 줬다. 자, 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알은 거죠. 그 뒤에 명태균이라는 분이나 강혜경이라는 분을 전혀 알지 못했었으니까 아마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미래한국이나 뭐 이런 조사기관이나 더 집중을 했겠죠. 그런데 81번을 예를 들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한 거를 어디에 썼을까가 이제 중요하겠죠, 목적이.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혼자 자기가 뭐를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선전 때는 이제 뭐 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본선에서 본인이 알기 위해서 했다. 과연 그러면 본인이 알기 위해서 하면서 그 큰 돈을 지불하고 또 샘플이 보면 구차 같은 경우에는 5,100명 정도의 샘플이거든요. 그렇게 큰 샘플을 해서 혼자 한다. 상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5천 샘플을 일반적 여론조사에서 보통 1,000샘플 정도 하는데 면밀조사에서 5천 샘플을 넘겼는데 이걸 본인이 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을 믿어라? 그럼 누가 믿어드리면 됩니까? 말이면 그냥 믿어야 되는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내용은 대선 캠프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을 믿느냐, 민주당으로 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주요 회의체에 대한 현황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신용환 교수가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마치 없는 일을 만들어내어서 지금 공개하고 있다라고 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로 나왔던 이제 3월 8일 날 조사가 되어서 9일 날 보고가 됐던 네. 면밀조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저게 실제로 캠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까? 일단 그 캠프의 보통 전략 조정 회의 하는 그 패턴을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하면서 가장 주된 업무는 600여 분이 넘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뭐 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체육해서 올리는 보고서를 취합해서 각 분야별로 A4 2장, 석 장 정도로 해서 후보께 이제 올려드리고 또 백데이터 드리고 전문가랑 배석해서 설명드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TV 토론까지 이제 이어지도록 스터디가 되는 이런 게 이제 제 원래는 주된 업무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전략 조정 회의라는 걸 아침 일찍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하루 진행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거를 전체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략 조정 회의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정, 정책 공약, 메시지, 대변인, 뭐 SNS, 공보, 홍보, 조직 이런 등등의 이제 조직단이 있는 거죠. 저 그림을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시는 아마 그럴 내용이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그림 전체는 그 그림을 놓고 설명한 적은 없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그 선대본에서 이제 있었던 건데 보시면 아마 장해찬 씨나 이런 분들이 저는 핵심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핵심이다 실세다를 제 입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 메뉴에 보시면 최고위원 회의라고 있잖아요. 저건 당의 공식적인 거죠. 당의 최고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원내나 원외 그 최고위원회 얘기니까 조금은 변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선대본 회의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거기 보면 후보자가 딱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께서 본부장, 선대본부장급들하고 하는 가장 큰 회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단 회의라고 밑에서 이제 두 칸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위에는 큰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맨 최고위원회는 또 변론이지만 두 번째 거는 큰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본부장단 회의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데이터를 놓고 본부장단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여연 자료 이런 것들은 계속 매일 공유가 돼요. 그래서 아까 장해찬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선대 본부장을 했죠. 청년 몫의 선대 본부장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아마 핵심이다 실세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럼 저기에서 큰 틀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디 강원도의 지지가 이상하게 빠졌다든지 뭐 충청도 어디가 어떤 뭐 지역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지율이 빠졌다든지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 집중 보강하는 거를 강구해봐라. 이런 이제 회의가 예를 들어 세 번째 칸 선대 본부장 회의에서 있다고 저기를 해봐요. 전제를. 네. 그러면 맨 밑에 전략조정회의 조금만 크게 비춰 보시면은 상황실장, 전략부총장, 상황부실장 써져 있죠. 그죠? 네. 상황실장, 전략부총장, 상황부실장, 그 다음에 수석대변인, 공보단장, 정책본부, 메시지단장, 기획실장, 일정보좌역, 기획조정국장, 홍보국장, 정책국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자 갑자기 충청도 어디가 지지율이 빠졌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했던 충청 일정을 땡겨보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일정이 이제 불이 나게 일정을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갑자기 바꿨으니까 조직에서 조직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 어느 분들을 어느 단체를 뭐 어느 조직을 더 가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부족했던 또는 평이하게 공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더 센 거를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 뭐를 뭐 공공기관 뭐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정책본부에서 제가 정책 공약 쪽에서 하게 되겠죠. 그에 따른 메시지, 공보, 홍보 이런 게 다 일률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맨 밑에 전략조정 회의단에서 이루어지면 바로 실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실행단에. 그러면 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이런 실행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당연히 데이터였겠죠. 네. 어디 여론조사가 빠졌다 이런 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실세다, 허세다, 뭐 핵심이다, 아니다 해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략조정회의에서 이렇게 크게 띄워져 보시면 저 자리를 거치신 분들은
저는 물론 밖으로 이제 제가 대선 끝나고 바로 이제 인수위 시작하면서 사퇴하고 나왔지만 저 지금 예를 들어 뭐 수석 대변인 공보단장 쭉 있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아마 거의 다일 것 같은데요. 장관, 차관, 수석 또는 비서관, 선임행정관 또는 지금의 현재 국회의원 등등이 다 되셨습니다. 이미 공인으로서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다. 그렇게 보면 네, 실세다 허세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저 주요 회의체 현황을 보시면 신용환 교수가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로서 어느 정도까지 활동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 자료가 있든 없든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이 되었다. 그런데 신용환 교수의 폭로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 아주 폄훼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채널A에서 보도됐던 내용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 지원실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씨가 작성한 보고서, 또 미공표 여론조사를 자료 삼아서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캠프 내에서의 핵심이나 소위 말하는 실세는 아니었습니다. 예. 경선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도 아니고 그렇죠. 원희룡 장관 캠프에 있다가 원 장관이 정책본부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딸려온 식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 총선도 근데 넘어갔는데 나가시죠. 거기서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진영을 바꾼 상황에서 공천도 못 받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처지에서 뭐라도 뒤늦게 이 흐름에 올라타서 네.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자, 저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예. 뭐 웃었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중량감 있는 역할을 했느냐 아니냐는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본질보다는 조금 비껴난 의견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고요. 예, 이 장 부분에 최고위원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말한 것 중에 맞는 게 있습니다. 뭐 딸려온 식구 맞습니다. 제가 예. 원희룡 정책 총괄 본부장의 그 전 때 대선 후보 때 4강전까지 제가 그 마지막 이제 파이널 한 분으로 좁혀질 때까지 종합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 저 말 자체는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 저분께서 이제 뭐 허세나 실세나를 평가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파악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신용환 교수의 공개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했던 발언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용환 그 교수도 되게 논란의 인물이에요. 당적도 그렇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청년위원장하고 그 전부터 저랑 친했고 십상시하는 형님이 저한테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바른미래당 갔고 저랑 같이 그래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충북지사 선거 나갔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또 이제 미래통합당 왔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당 영입인재가 돼요. 지난 총선 때. 근데 영입인재가 됐는데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저도 신용환 교수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영태균 사장만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 날 오후 3시에 선거 판세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특이한 얘기다. 자, 3월 9일이면 판세 회의가 맞지 않고 3월 8일이면 괜찮다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실제로 이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물이 네네. 캠프로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이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 논란으로 메신저를 이제 공격하고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부동의 사실은 제가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나 그런 저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럼 그게 제 손안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은 부동의 사실이고요.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한 가지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선거 당일과 그 전에 분위기를 제가 전체적인 기억나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디서 언론에 이준석 대표가 그때 코로나 걸려서 아마 격리돼 있었을 겁니다. 대선 하는 날 그쯤에. 그래서 전날까지도 널널하게 후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뭐라고 주변에 했다 뭐 이런 어떤 인터뷰를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날까지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약 8에서 한 12% 이긴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대본에서는 더 중요한 자료를 많이 보셨겠죠 다들. 네. 그러니까 아마 저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체로 전날까지 분위기가 소위 널널한 분위기였어요. 상대적으로 이건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절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뭐냐면 약 1, 2%의 꽤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제 나름 논 거는 뭐였냐면 정권 교체가 당시에 이제 슬로건 내지 화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교체였죠 당시에. 그러면 국정지지 수행 그 지지도가 한 48, 47, 46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그다음에 상대 후보인 이재명 두 분을 다 입체적으로 놓고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접전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건 소수 의견으로 이제 뭐 가라앉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 날 선거 당일 날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그 보니까 10시에 전략 조정 회의가 써여 있어요. 다이어리에. 그런데 그날은 회의를 제가 3번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되는 것 중에 후보께서 깜짝 놀라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냐 등등등 비상을 걸리면서 투표 동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던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 널널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이제 출구조사할 때 옆에서 각 당이 이렇게 지켜보고 그 반응들도 보고 그다음에 투표율도 보거든요. 그런데 기대하는 건 당시에 국민의힘이 당일 투표를 많이 하기를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초기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다음에 출구조사에서 나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걸 이제 놓고 굉장히 비상이 걸려서 당일날 선거운동은 뭐에 할 수 있는 게 투표 동료잖아요. 어디가 부족하다, 어디가 그건 조직만 하는 게 아니라 전 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명태균 씨 것만 뭐 놓고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분위기가. 그런데 뭐가 있냐면 명태균 씨 거 그 9차 조사에도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가 약 9.1%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당선 확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아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선 확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림에.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죠. 9.1%면 선거운동 할 것도 없이 이기는 분위기잖아요. 비상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 쪽쯤에 보시면 저기 있네요. 왼쪽에 보시면 49.3 대 오른쪽에 보시면 52% 대 40.3%. 예, 거기 보시면은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특별히 선거운동도 할 필요도 없을 예. 정도로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자 부분을 같이 한 거잖아요. 저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보고요. 저는 마지막 날쯤에 한 거는 조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조작해서 허위된 거를 알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보면은 이 사전투표 참여자들이 한 6%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약 5,100명의 샘플인데 2,700명, 2,8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100명 중에 5,016명 중에 2,800명이면 이쪽이 2,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저걸 만약에 단순 가중을 한다고 쳐도요. 네. 초접전 내지는 잘못하면 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의미를 다 보고 현장에서의 반응 보고 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분주하게 저희가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투표 동료 어느 지역 어떻게 커버하고 이런 내용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초접전 양상이라는 것은 선거 막바지 한 2, 3일 사이에 네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고요. 네네. 절대적인 동원 체제가 좀 만들어져요. 네네. 자발적 동원 체제.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처럼 네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읽혔는데 네네. 의외로 저 내용을 보면 대통령한테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네, 그냥 네. 당선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네, 일종의 희망 약간 희망 고문 예, 성격이 좀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예. 했던 것이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과 실제로 상당히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설명을 이제 예,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예. 첨언드리면 그날 투표는 평상시 같으면 6시에 끝나잖아요. 그날은 정부에서 이제 저기 선관위에서 한 게 7시 반이 공식이고 실제 8시까지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린 분들을 별도로 하면서 소쿠리에다가 투표용지를 담았네 만에 뉴스에서 많이 네.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력 체제로 계속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저 보고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대충 그냥 쓰다 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저 보고서만 뭐를 참고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한 몇 가지 정도가 보통. 아니 들어오고. 헤드들이 몇 가지인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네. 제가 늘상 듣는 거는 선대본 본부장급은 여연이나 이런 건 상시적으로 보고 참고한다고. 물론 네. 선대 본부장급 회의를 하고 와서 이제 말씀을 하죠. 어디가 어느 정도 빠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등등의 지시를 해요. 실제 제가 이걸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허위라고 주장을 또 저 상대방이 할 테니까 제가 근거를 페이퍼가 남아 있어요. 실제 그 회의 자료를 기록한 게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데서 어떻게 빠지고 있어서 거기에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략실 분석 결과 어떻게 빠지고 있어서 정책 총괄본부에서 그에 맞는 그에 대비하는 어떤 공약을 만들어라라는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일정이나 메시지 이런 걸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파트 거를 제가 기록해서 저희 정책본부 와서 멤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한 네. 60여 명이 있었던 톡방에다가 제가 공유를 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하면서 쫙 전파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뭐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자료를 아마 다 참조를 해서 위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해라라고 구두상으로 많이 지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신뢰도에 대한 것들은 있었기 때문에 대선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공유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신뢰도에 대한 거는 있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료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라 중요하고 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실무를 캠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어디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갤럽 거냐 이게 여연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묻진 않죠. 몇 % 차이, 그다음에 세대별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별로는 어디가 쳐졌어요, 이런 식으로 다 그 결론에 대해서 관심이지 그 회사가 뭐다 이런 것들에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갤럽 조사든 뭐 다른 여론조사의 그 결과치도 계속 이제 보고를 받았다 또는 의뢰를 해서 용역을 수행했다라고 그거를 하면 다 어느 회사에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그 예, 담당은 예. 아니어서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온다면 네. 그 공짜로 해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이걸 왜 3억 7,500만 원 어치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이걸 공짜로 했느냐라는 게 사실 이제 본질이고 이 자료가 대선 캠프에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네. 자, 신용환 교수님의 이제 자료 공개로 네. 확인이 되었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3억 7,500만 원의 돈을 주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보고받았다면 네네. 다른 회사들도 그러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건 제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회사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 뭐 살림살이가 그만큼 쉽진 않겠죠. 3억 예. 7,500이 뭐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목적성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당연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 혼자 보고 본인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 혼자 어떤 걸 예측해 보기 위해서 한다? 전혀 상식에 그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뭐를 했다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법적으로 간다면 법적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 이제 그 선거 비용은 뭐 국고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용역 계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네네. 그 안에 이것이 공짜 여론조사가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일관되게 문제 삼는 부분인데 이것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고 공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할지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로 그것이 밝혀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이제 조사 자료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건 좀 뭐 판단을- 제가 보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거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 이제 명태균 씨가 인터뷰에서 본인이 보려고 그랬는데 유출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언론의 제목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뉴스에서 본 걸로는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 두 분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만 보려고 그랬는데 유출됐다. 그럼 앞뒤는 이제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유출했다 그러면 본인이 누구랑 공유했거나 보고를 했거나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강혜경 씨한테 이제 그건 물어야 될 사안일 텐데 대체로 뭐 실무자가 어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여졌을까. 그런데 그 전에 계속 보고하다가 뒤쪽 거는 보고를 안 한다는 건 상식에서 또 비춰보면 추론상은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거론됐던 인물 중에 이철규 의원이 있습니다. 이철규 네네. 의원이 지금 오늘 보니까 허위사실에 뭐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신 교수는 네, 뭐 고소를 고소했다고 했어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왜 고소를 한 거죠?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보도된 뉴스타파의 원본 영상을 보시면 네. 그 누구를 제가 특정한 바가 없습니다. 영상에 뉴스타파 영상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네. 아마 영상에서 그 나레이션을 하는 아마 기자분께서 신용환 씨가 누구누구를 지목했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밑에 이제 정확하게 뉴스를 보시면 그 텍스트를 보시면 신용환 씨는 이거를 한 사람들을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누구를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고 3년 전에 세세한 어떤 순간순간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글쎄 저를 고소했다 그러면 본인이 바리저리시는 건지 아니면 제 저기를 잘못 이해하고 본인을 제가 특정했다고 생각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누구를 특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신용환 교수를 그 고소했다는 기사 있으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드러나게 되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니면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뭐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철규 사무총장 의원이 뭔가 용산과 협의를 하고 채널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정설인데 이 보고서와 관련돼서 유독 신용환 교수를 고소했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아직 제가 고소장이나 이런 걸 보지 못했기 네.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저 기사만 놓고 한번 볼게요. 저도 처음 네, 보는데 저기에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 모른다. 보고서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두 개인데 제가 네. 명태균 씨랑 저분이 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네. 두 번째는 이분이 보고서를 보고 받았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떤 세부적인 내용 제 발언을 보지 않고 전체 문맥에서 이제 본인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기자분들이 이제 쓰니까 아마 그걸 보고 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파일을 보니까 한 6천여 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기자분들 네. 전화 등등 시달려 아직 테이블에 앉아보질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박스도 좀 이사할 때 이제 창고에 넣는 거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만약에 저도 고소를 해서 하면 저도 뭐 제가 했던 일을 얘기한 거니까 뭐 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 외에 또 어떤 게 나올지 저도 그 부분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도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저도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되겠죠. 저 어떤 내용인지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라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천공이 예전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갔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김종대 의원을 그냥 이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는 한번 받고는 그 고발인 조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건이 지금 공중으로 붕 날아갔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왜 이것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용환 교수를 고소했는지 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발언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네. 뭐냐면 회의를 주재를 하고 하는 거는 상황실장 아까 도표에 보셨지만 상황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들이 당연히 있죠. 네. 계시죠. 그런데 상황실장님은 거의 대부분의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이철규 의원님은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항상 저분이 계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특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윤재욱 의원님은 그런 반응이 없는데 이철규 의원님만 유독 그런다.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윤재욱 의원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메시지로 인사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조금 이제 아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뭐 오바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의도에 가면 이철규 의원이 접근을 왜 고소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다선 중진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은 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 건을 가지고 신용환 교수를 고소했는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어떻게 좀 하라고 얘기가 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법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할 것인지, 이철규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철규 의원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이철규 의원이 용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의도 가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자신이 지금 나서서 고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를 좀 하기 어렵다.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논평하는 것도 고소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철규 의원 실제로 이 조사 보고서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공됐느냐 안 됐느냐, 제공이 안 됐으면 차라리 제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논쟁을 붙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제공이 됐지만 활용이 되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대응하니까 맨날 대통령실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송구스러워서 변명조차 지금 거짓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문제입니까? 공짜 여론조사 받아놓고 돈도 주지도 않고 이걸 덮고 가겠다고 하니까 일개 유튜버가 나서서 미친 듯이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계속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진행자님께서 제 마음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주변적인 걸 하나 첨언드리면요. 제가 그래요. 뭐 이준석 대표께서 마치 이제 뭐 정치적으로 마치 뭐 철새인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철새는 원래 양지를 찾아가지고 추운 데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죠. 어떻게 계속 추운 데로 다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인도 지금 당이 어떻게 바른미래당 같이 했잖아요. 네. 지금 개혁식당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 보면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없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처음 이제 화면을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주변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떠났어도 정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되길 바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같이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게 저보다 위에서 했던 지도부든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든 또 제 밑에서 같이 서포트했던 직원분들이든 그럴 이유도 없고요. 또 제가 더 경계하던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 보니까 이제 오빠 논란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점을 다 물타기 하듯이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다 집중하면서 또 논점만 물타기 되고 흐려질 수 있으니 네. 일에 대해서만, 일은 분명한 건 저한테 그게 와 있다는 게 그 이상도 이하도 다른 얘기를 할 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요. 네. 아니, 나라를 온통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명태균, 이거 사기꾼이라면서요. 허풍쟁이였다면서요. 헌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지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네.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국정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네.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이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데 네. 이철규 의원만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기억 안 나서 한번 여쭤보는데, 예.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 명태균 씨 수사하는 게 이철규 의원이나 용산에서 고소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 거죠? 그렇죠. 왜 그럼 선관위에서- 그분에 대해서는 왜 고소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하고 따질 게 아니라, 명태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 한 달 만에 내가 다 까면 한 달 만에 탄핵되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까라. 어떤 내용이냐. 가져와라. 라고 누구 한 사람이 정말 의협심 있게 대통령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나와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꼼짝도 못하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도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한두 글자 올려놓고 나면 그게 쏙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다른 팩트가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 상대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자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큰일 당하고 나면 이 사람들 정말 끝까지 순장조처럼 대통령 부부를 옹이하고 결사항전하고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제가 최근에 만나는 국힘 의원들하고 국힘 출신 인사들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때 옆에서 끝까지 정치적 결의를 다지면서 함께 하겠다고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봐라.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첨언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가 한두 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명태균 씨처럼 뭐 자기를 막 과장하듯이 뭐 다 죽는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겪었던 일 등등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이 파일도 보고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게 있는데 하고 이제 알고 지냈던 기자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그 로그 시간 이런 거 전 체크하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보고 이게 그 시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쭉 하고 대화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저랑 뉴스타파를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는 그러면 이참에 전면전으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막 화가 나니까 제가 오히려 전선을 어거지로 확대할 필요 없다.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고 천천히 만약에 진실에 부합되지 않게 했을 때 얼마든지 저도 예를 들어서 공격을 세게 당한다 그러면 방어를 하는데 저도 반격을 하는 게 최선의 방어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렇게 보자. 객관적인 사실들을 놓고 하나하나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오히려 제 스스로 그렇게 캄다운을 시키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끝장내겠다고 보도를 하는 겁니까? 끝장내는 거는 보도하고 끝장 안 내는 거는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은 확인한 우리가 발굴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신용환 교수가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올라타서 뭔가 인기를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논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터져서 예. 이 자료가 없다 또는 본 적도 없고 활용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실제 활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3억 7,500만 원 줘야 될 돈 안 주고 그냥 먹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는 방식으로 가서 얼마나 그것을 거짓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과정을 잘 말씀 주셨는데요. 예. 실제 제가 이 웹하드를 놓고 외장하드를 놓고 떠나고 나서 2년여 동안 이걸 뭐 꺼내 볼 일이 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각도 않다가 한 두어 달을 지금 명태균 뭐 강혜경 씨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사하면서 이렇게 놨던 거를 꺼내서 이렇게 한번 스크롤을 쭉 하다가 미래한국이라는 게 이제 딱 띄었어요. 그래서 미래한국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건데 많이 듣던 건데 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날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살펴보자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이 시점에 맞춰서 뭐 제가 노리고 있다가 뭐 이거를 터뜨리자 저분들의 이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의 뭐 옹색한 논리겠죠. 자, 지금 이제 오늘 혹시 자료로 갖고 오신 것 중에 이제 연령별 책임당원 현황이나 뭐 20대 대통령 후보 봉경성 선거인단 구성민 연령대별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우리가 예, 그건 예선전 때 건데 지금 좀 전에 보여주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앞에 걸로 잠깐 돌아가고 저 부분은 이제 제가 외장 하드에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고 놀랬죠. 6.71GB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뭐 소소한 것도 있지만 또 보기에 따라 중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지나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으나 삼자들이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겠죠. 뭐 녹취록도 일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네. 파일 개수를 보니까 제가 6,097개예요. 제가 뭐 이런 무거운 사안에서 농담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네, 6,097개씩이나 되는구나 해서 아직 거의 못 봤습니다. 계속 그날 이후에 바로 이게 지금 일이 생기면서 기자들이 폭주를 해서 못 봤는데 이제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려고 하고요. 네. 저기 이제 6,000개가 넘는 저 파일 안에는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다른 것도 들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뭐 그거는 찾아봐야 되고 또 이제 뭐 여론조사는 그 회사만 뭘 하지는 네. 않았을 테니까 회의 자리에 제가 정책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보관했거든요. 박스에. 이제 거기 또 종이도 혹시 있는지 또 보긴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셨으니까 여론조사가 그 이전에 됐던 게 제가 봐서는 저 파일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있을지도 3월 모르죠. 8일자 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비공표 여론조사를 23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표 여론조사는 이미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조사 결과 보고서가 PNR을 통해서 전달됐을 텐데 아까 조금 팁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략 상황에서 회의를 하면 제가 정책 파트에 필요한 거를 이제 타이핑을 해서 회의 끝나고 다 메모했다가 타이핑을 해서
이제 멤버들하고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거에 기초해서 어떻다 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저 자료가 실제로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네, 네. 정치자금법 또는 사후뇌물 뭐 이렇게 해서 네. 복잡한 법리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파일이 실제로 누군가 조작할 수 없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날짜를 뭐 이렇게 저는 제가 잘 쓰는 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밖에 저는 잘 하지를 그래서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향이 뭐 당연히 아니, 있으신 거죠. 저는 수사가 간다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죠. 제출을 해야 하고 네, 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네, 그러면 네. 그 돈은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은 명태균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거짓이라는 것과 함께 네. 대선 캠프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돈을 주고 받았는지 이제 결국 이제 남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되는 것이 81차례 3억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장 공천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최초 공개를 했는데 언론도 다 함께 그날 저녁에 공개했던 것인데요. 자, 명태균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저 말에서 저는 이제 투자도 안 하나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미 이제 공짜 여론조사를 했다. 아니면 그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바꿔치기를 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내용 보면 저걸 지어내고 헌정으로 허풍쟁이 정치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점을 보시면 예. 저 기간에 왜 지어내겠어요? 문제가 생겨서 말을 맞춘다 그러면 지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시점에는 평이한 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선물을 받아서 좋은 때인데 그걸 약간의 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 사실 자체를 지어낼 이유가 없는 통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10일 날 대통령이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이제 창원의창과 대구 수성을의 공천자가 확정이 됩니다. 네, 네. 8해 전입니다. 8일 전에 5월 2일 날 저 통화를 하고 또 네. 5월 9일에는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뭐 누구 김영선이래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 거 여러분 녹취로 들으셨을 텐데 결국에는 자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거래를 했고 그 수혜는 김영선 의원이 받고 돈을 보궐선거에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고 네. 그 이전에 있었던 대선 과정 전반에 걸친 여론조사는 공짜로 다 해줬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데 네, 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수사할 계획 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좀 그럼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뭔가요? 지금은 검찰에서? 이제 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네. 소위 말하는 수발이를 했죠. 네네네. 수발이가 뭔지 아시죠? 돈을 돈을 걷어들였지 한 않습니까? 사람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걷어들인 사람 중에 고령군수 예비후보가 있고 네. 대구시의원 예비후보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네. 현금으로 줬고 네, 네. 다른 데서는 차용증을 쓰고 또 한 3억 정도가 들어와서 그 여론조사를 이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공천 대가의 네. 자금으로 네, 네.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 거의 다 증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네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맞다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민태균은 다시 협박을 하고 있죠. 네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조심조심해서 상황만 지켜보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 조사인데 조사가 국민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사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돈도 돈이고 이게 사용처까지를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돈은 정치자금법일 것이고 뭐 이게 이제 선거법하고 다 공선법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입체적으로 될 기대는 조금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치평론가로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네네. 용산이 끝까지 이렇게 버텨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수단이 없다. 수사 안 하고 그냥 네네.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네네.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일반 국민 분들도 탄핵에 대해서는 아마 트라우마일 겁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의 광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버틴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두 가지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그게 트리거링 포인트 또는 스모킹 건인 줄 모르고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에 본물처럼 또 터지고 그게 쓰나미가 돼서 탄핵이라는 결과까지 오는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경험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아마 용산에서 열심히 예를 들어서 막든지 덮든지 외면을 하든지 뭐 모르는 척 외면을 하든지 간에 결과는 계속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걸로 국민들이 느껴지고 그게 입증이 될 때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환 교수의 이런 내용도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 뉴스공장에서 7시간 인터뷰를 명태균과 진행했습니다. 스픽스에서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최초로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이 무엇인지 폭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에도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스픽스와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께 제공될 것입니다. 비주류,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 변방에 있는 언론이 이런 내용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거시 언론, 기성의 언론, 그리고 지상파 종편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장비, 그리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이거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부족하고 인력이 적지만 시간도 짧지만 확보되는 정보 국민들과 함께 계속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급하신데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회 하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뭐 불과 이거 지난주 화요일인가에 제가 이걸 스크롤하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큰 고민이었죠. 저도 네. 정부에 참여해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파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짐작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뭐 저 혼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대단한 깨끗하게 살고 뭐 저 혼자 정의의 사도고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래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분명한 것은 명태균이라는 사람 입에 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 또는 지도자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약 2개월 가까이 그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온 국민이 대통령과 그 여사님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이런 것들 과연 이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수많은 국민들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생업을 열심히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어떤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저는 폭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뭐 여러 개를 폭로를 남발해서 뭐 나는 이렇게 뭐 센 거야 전혀 의미 없습니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진실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끝까지 거짓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왜 떠났는지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다가 왜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양심에 어긋나지는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한 대한민국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런 공익 제보가 이어지는 것은 결국 정의가 이긴다. 진실은 밝혀진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꿋꿋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스픽스 오늘 방송하면서 3,600분이 들어와서 열렬하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성한우 광보 대구에 계신다면 가족 회식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에서 회식 필요할 때 꼭 올 연말에는 대구 경성한우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103만 2,939명이 현재 우리 구독자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구독 더 많이 눌러주시고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빛나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영환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긴급편성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신용환 교수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